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포르쉐 911입니다. 네, 포르쉐 911하면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모델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경쟁 모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스포츠카다, 스포츠카의 대명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포르쉐 911은 무려 7세대에 거쳐서 진화를 했고,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7세대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마크2 버전입니다. 네, 이 7세대 마크2가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포르쉐의 역사, 그리고 911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 마크2 911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르쉐라는 이 위대한 스포츠카의 역사는 같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1920년, 30년대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뛰어난 엔지니어로 활약했던 바로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죠. 히틀러가 이 포르쉐 박사를 불러서 전 국민들이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른 4명이 탈 수 있으면서 작고 경제적인 그런 자동차를 개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포르쉐 박사가 개발한 차가 바로 그 유명한 비틀입니다. 하지만 비틀이 정식 양산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판매가 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그렇게 개발된 비틀은 2차 대전 동안 수많은 군수용 자동차로 개조가 되어서 전쟁에 투입이 됐었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포르쉐 박사는 히틀러를 도왔다라는 어떤 그런 전과 때문에 투옥을 당합니다. 네, 그 포르쉐 박사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포르쉐 박사의 아들이었던 페리 포르쉐가 포르쉐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스포츠카를 만듭니다. 1948년에 등장했던 포르쉐 356이죠. 그 356은 아버지인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개발해 놓은 그 비틀 차체를 이용해서 좀 더 스포티하게 다듬은 모델이 바로 포르쉐 356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포르쉐 356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사실 그 오늘날의 이 유명한 포르쉐라는 이름이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는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더 유명하지만, 실제로 포르쉐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 포르쉐가 아니라 그 아들인 페리 포르쉐다 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네, 356의 성공 이후에 포르쉐는 더 크고 더 강력한 스포츠카를 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1963년에 등장한 포르쉐 911입니다. 911은 사실 처음에 코드명을 901로 개발을 했었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푸조가 숫자 3개 가운데 0을 사용하는 그 이름 장명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쉐는 901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911이라는 그 시대의 역작이 그렇게 해서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포르쉐 911은 처음 비틀과 또 356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차체의 뒷부분, 뒷부분 이곳에다가 엔진을 싣는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RR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자, 비틀 이후에 356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포르쉐가 진화를 해왔지만 911의 이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전통은 아직까지도 깨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게 깨진다고 하면 911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911의 여러 가지 전통들이 깨어질 때마다 저게 무슨 911이냐 라고 많은 성토들을 했습니다. 터보 엔진, 그리고 또 사륜구동, 또 그 공냉식 엔진이 아닌 순행식 엔진이 적용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은 그 911만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스포츠카의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뒤쪽에 있으면 사실 상당히 무게 배분 면에서도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들이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뒤쪽에 이제
바퀴를 굴리는 후륜 구동이거나 아니면 좀 더 무게 중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차체 가운데, 사실 가운데는 아니고 뒷바퀴 앞쪽에, 이쪽에 엔진을 포진시키는 그런 미드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진을 뒤로 밀었고, 그리고 엔진이 차체 뒤쪽에 있고 앞쪽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쪽 오브행이, 이쪽 뒤쪽 오브행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 포르쉐 911은 비례를 보면 전체 비례 중에서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습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모델들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은 게 특징인데, 그게 바로 구조적으로 바퀴 뒤쪽에다가 엔진을 넣는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휠베이스가 짧은 만큼 핸들링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직진 주행 성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쉐는 이 911의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구조를 끊임없이 기속 발전시켰고,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스포츠카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물론 이득도 있습니다. 뒷바퀴를 굴리는데 뒷바퀴 위에 무거운 엔진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바퀴를 잘 눌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는 도로 위를 달릴 때 정말 마치 타이어에 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도로에 딱 붙어서 달린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어떤 그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르쉐 911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요. 매니아들은 포르쉐 911을 세대를 구분을 할 때 코드명으로 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911 혹은 901, 그리고 2세대는 930, 또 3세대는 964, 4세대는 993, 그리고 5세대가 996, 6세대가 997,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7세대가 991에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2세대 930 시대에 9911 터보가 처음 등장을 했고, 그리고 964를 거쳐서 964 터보 같은 경우는 그 영화 나쁜 녀석들에 등장을 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비틀부터 사용해온 공냉식 엔진이 993까지 사용이 되고 996부터는 순행식 엔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911이냐 라고 순행식 그 공냉식 엔진을 버린 것에 대한 많은 성토를 했지만, 실제로 뭐 매니지먼트나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순행식 엔진으로 바꾼 것은 아주 주요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993 때까지만 하더라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정말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었지만, 박스터와 996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포르쉐가 살아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은 카이엔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프레임리스 도어도 그죠? 993까지는 위에 프레임이 있는 도어를 쓰다가 996부터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를 쓰기 시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996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란 헤드램프 대신 그동안 그 911, 930, 964까지는 거의 서 있는 동그란 헤드램프를 쓰다가 993 시절에 약간 누운 헤드램프를 썼었는데, 996에 와서는 이게 계란 후라이처럼 박스터에서 가져온 그 헤드램프를 쓰면서 911 중에서는 디자인에 2단하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997에 와서 다시 동그란 헤드램프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 991에도 동그란 헤드램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97에서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 DCT가 적용된 게 큰 변화였었고요. 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시승하고 있는 991 마크2, 991 마크2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엔진입니다. 네, 사실 포르쉐는 터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강력한 모델에는 항상 터보를 적용했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9라든가 또 포르쉐에서 가장 강력한 스포츠카의 대명사는 911 터보죠. 그럴 정도로 많은 모델들에서 터보를 적용해 왔었습니다만, 적어도 기본형 까레라 모델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자연흡기를 고집해 왔었는데, 마침내 이 991 마크2에 와서 기본형마저도 터보 엔진으로 갈아탑니다. 예,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규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배기량은 3.0 트윈 터보를 적용하게 되는데, 3.0으로 배기량을 고정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의 세금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맞추기 위해서 특화된 배기량이 바로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디자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991 포르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이 앞부분입니다.
이 헤드램프까지는 사실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내부의 어떤 조합은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디자인적으로는 이 위로는 사실 큰 변화가 없고 여기에 범퍼 하단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엄청나게 큰 에어 인테이크가 3개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양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이쪽, 여기는 에어 인테이크가 아니군요. 양쪽에 있는 이 플랩, 여기는 가변 플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행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이게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 열리는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기 저항을 이제 최소화해 주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커버를 달아놨네요. 주간 주행등도 좀 더 얇아졌고, 그런 반면에 앞부분은 이제 이 공기 에어 인테이크가 바뀌었고요. 뒷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뒷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램프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에 이렇게 입체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렵하고 예쁜 디자인이고요. 이쪽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핀이 이렇게 가로로 있었는데 여기가 이 속에 이제 엔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엔진룸 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집어 넣어 주는데 이번에 터보 엔진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양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핀을 세로로 하고 여기에다 또 가로까지 적용을 하고 이 속에 이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리어 스포일러도 올라오는 모양 자체가 예전이랑 좀 다르게 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뭐랄까 테크니컬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냉각시킨 바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최초로 911 까레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적용된 그런 어떤 공기 배출구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 까레라 모델에는 넓은 테일파이프 2개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참 마음에 드네요. 뒷모습은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앞모습에 비해서. 앞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 취향이 아닌데 뒷모습은 여기도 약간 살짝 굴곡을 줘서 공기 흐름을 유도를 한 것 같고요. 뒷모습은 이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엔진룸은 이쪽에 있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열리게 되고요. 지금 이게 엔진룸 열리는 게 예전엔 좀 더 크게 열렸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오일류를 교체하는 보충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정도로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엔진룸 열리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렇게 봐서 엔진을 여기서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 엔진도 이제는 결국은 들어서 밑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까레라 3.0 터보는 안 써놨네. 스포일러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스포일러도 올라갔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닫아지는구나. 네. 이게 앞에 아까 엔진룸 여는 거고 이게 앞쪽에 있는 트렁크를 여는 거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앞쪽은 트렁크 공간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오일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전에는 이쪽에 CD 체인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은 없네. 얘는 뭐가 있나? 공구가 들어있구나. 보통 이제 본네트는 꽉 내려 닫는데 이거는 이제 꽉 안 닫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살짝 눌러서 닫는 그런 식으로 닫죠. 네, 포르쉐 키가 키홀더를 새로 만들었나 봐요. 가죽으로 됐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열고 이 속에 이제 키가 들어 있고요. 키는 이렇게 꼭 자동차처럼 생겼습니다. 911처럼 생겼죠. 이걸 가지고 이제 도어를 열고 할 수 있고요. 포르쉐는 시동 거는 방식이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제 키를 꽂아서 오른쪽에다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거는데 포르쉐들은 전부 다 왼쪽에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네, 포르쉐가 키를 왼쪽에 꽂아서 시동을 거는 이 방식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과거 르망 경주에서, 예전에는 르망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이 차 바깥에 일렬로 줄을 서 가지고 있고 차는 이쪽에 줄 서 있고, 그래서 시작을 땅 하면 선수들이 차에 잽싸게 달려가서 문을 열고 타고
시동을 걸어서 그때부터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차에 타면서 바로 시동을 걸고 바로 기어를 넣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은 기어를 조작하려고 왼손으로는 키를 꽂아서 바로 시동을 거는 그 방식을 많이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방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오른쪽에다 많이 키를 꽂아서 쓰지만 포르쉐는 아직도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포르쉐의 911의 인테리어는 전통적으로 이 T자의 아주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센터 터널을 높이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 라인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비스듬한 라인은 사실은 까레라 GT에서 시작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디자인 어떤 라인 레이아웃이나 버튼의 모양 이런 부분들은 파나메라에서 가져온 그런 어떤 디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991 마크2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 포르쉐를 많이 파는데도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불편해 했었는데요. 이번엔 한글 지원이 되고 터치스크린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홈 버튼을 눌러보면 메뉴가 튜너, 미디어, 내비 뭐 이런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카에 들어가 보면 카에는 랩과 관련된 거, 드립 컴퓨터 이렇게 위아래도 움직이죠. 그리고 어시스트 셋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튜너, 미디어는 지금 보면 옥스하고 주크박스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폰에 들어가 보면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화는 블루투스로 연결 지원을 잘 합니다. 그런데 블루투스로 오디오 스트리밍은 지원이 안 돼요. 미디어에 보면 주크박스하고 옥스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폰에 있는 음악을 어떻게 듣느냐? 자, 이렇게 아이폰일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USB가 있어서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됩니다. 자, 꽂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아이파스로 쓸 거냐 아니면 카플레이로 쓸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카플레이를 수락을 하게 되면 짠, 카플레이가 연결이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카플레이가 봐왔던 거랑 똑같죠. 전화, 연락처, 터치스크린으로 이런 거 다 잘 돼 있죠. 그리고 음악,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포르쉐는 뭐지? 포르쉐에 들어가면 똑같군요. 카플레이로 가려면 카플레이는 여기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지도는 구글 맵을 이용한 지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네요. 자, 아이폰에 있는 음악을 한번 재생을 해보면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보스가 아니죠. 보스도 옵션이고, 그리고 이제 부메스터가 더 상위 옵션으로 이렇게 다양한 오디오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보스 정도만 하더라도 포르쉐 워낙 시끄러우니까 보스 정도만 하더라도 음악을 듣기에는 괜찮죠. 여기 열어보면 안에 SD 카드 넣는 데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사운드 볼륨 조절에서는 베이스 이렇게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트래블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고, 헤이더도 오 이것도 된다. 오, 야, 센터는 어떻게 맞추지? 이게 센터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나? 어렵군요. 자, 사운드, 이게 사운드고, 보스, 여기 하단에도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라운드를 설정할 거냐,
리니어를 설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볼륨 경로 안내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경로 안내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운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맵은 뭐고 내비는 뭐야? 트래픽 슈트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내비 미디어 또 뭐가 있더라? 디페 유가 정보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와, 이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놨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포르쉐는 전통적으로 이 동그란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처음 911이 나왔을 때는 이 동그라미 5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5개의 동그라미로 된 계기판을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살짝 겹쳐 있는 그런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911하고 카이엔에는 이 계기판 동그라미가 5개입니다. 5개인데 박스터하고 마칸에는 3개씩, 동생은 3개만 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상당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이 바뀌었죠. 원래 기존에 있던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직경도 이게 훨씬 더 작고요. 디자인은 918 스파이더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나사를 노출을 시켜놨어요. 굉장히 좀 약간 독일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죠. 이 스티어링 휠은 전동입니다. 뭐 수동도 있겠죠. 근데 전동이 옵션일 텐데 위아래 전동으로 잘 움직여서 조절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이 버튼 조작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쪽은 볼륨, 이쪽은 메뉴 조절하는 거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거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장착을 할 경우에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 요걸 돌려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버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스포츠 리스판스라고 그래서 20초 동안 부스트를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20초 동안 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뭐 니트로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F1 머신에서도 보면 이제 커스 시스템을 써서 좀 더 강력하게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스포츠 리스판스를 쓸 수 있다. 이건 20도 쓰고 난 뒤에 또 바로 또 쓸 수 있네요. 즉각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프트 패들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위치가 조금 이쪽으로 약간 더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이렇게 뭐 닿는데 어렵지 않은데 조금 손가락 안쪽으로 멀게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센터페시아 가운데 보면 지금 이제 시계처럼 생긴 게 하나 있는데 저게 시계이기도 하고 초시계이기도 한 거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하면 이제 저게 장착이 되는 거고요. 처음 저게 장착이 되어 있을 때는 시계 기능은 없었어요. 시계 기능은 없었고 단순하게 초시계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면서 시계 기능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 디지털 시계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동그란 거 중간에 작은 동그라미가 시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9시 13분이라고 위랑 아래랑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 그 계기판 4번째 오른쪽에서 2번째 모니터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크로노 패키지에 들어가면 스타트를 누르면 아까 분명히 시계였었는데 지금은 초시계로 바뀐 거죠. 초시계로 바뀌어 가지고 랩타임을 딱 찍는 거죠. 그래서 딴 하면 이제 14초 94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랩타임 같은 걸 찍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리셋을 눌러주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바로 시계 모드로 판을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바로 이제 시계로 돌아가는데, 다시 스타트 누르면 다시 시작해가지고 밑에는 이제 분을 나타내는 거고 위에는 초시계랑 디지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랩타임을 딱 끊으면 11초 9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 저기서도 볼 수 있고 계기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잴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릴 수도 있고, 리셋하면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시계 모드로 바로 움직이는 거죠. 되게 웃겨, 저거 돌아가는 거 보면. 시트도 다 전동으로 돼 있고, 냉방 시트랑 히팅 시트가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이 되고, 듀얼 에어컨 지원이 되고, 그 열선,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들어오는 거는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어디를 봐도 안 보이는데, 여기 스티어링 휠 센터 뒤쪽에 요 버튼을 누르면 열선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영업사원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열선이 들어있다는 거 적용이 돼 있고, 시트는 지금 이게 기본형 시트예요. 기본형인데 몸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이것도 이제 스포츠 버켓 시트로 바꾸면 위에 날개도 더 넓은 그런 어떤 스포츠 시트로 바꿀 수 있는데, 기본형만 하더라도 사실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기능상으로는 이 정도로만 해도 사실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 시트를 선택하면 스타일은 뭐 굉장히 많이 더 좋아지죠. 센터 터널은 상당히 높게 적용이 되어 있고, PDK도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2열은 2열에 시트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워낙 짧아 가지고 국내에서는 2인승으로 이렇게 형식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사람이 타게 되면 뭐 보험을 적용받는다든가 아니면 경찰에게 걸렸을 때 정원 초과가 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아주 급할 때 잠깐 뒤에 사람이 타는 정도로는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짐을 놓는다든가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영화 나쁜 녀석들에 보면 윌 스미스가 돈 많고 바람기 많은 그런 경찰로 나오는데, 윌 스미스가 타고 나온 차가 964 터보였어요.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이제, 아니 차는 이렇게 비싼데 이 조그만 차가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컵홀더도 없어. 그러고 막 불평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신형 911에는, 최근 911들에는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컵홀더가 없고요. 이쪽에도 그냥 수납 공간만 마련되어 있죠. 컵홀더는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자, 이 커버를 열면 이 속에 컵홀더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지금 숨어 있고요.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이컵이나 아니면 큰 캔이나 또 병 같은 것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올려놓으면 출렁출렁하면 이제 물이 쏟아지니까, 뭐 타쿠미 정도 되면 물을 안 흘리겠지만, 뭐 우리가 종이컵 올려놓고 운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물이나 커피가 쏟아질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한 위치긴 한데, 뭐 어쨌거나 없는 것보다는, 혼자 탈 때도 이쪽에다가 꽂아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컵홀더를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덮개가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어서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해놨을까요? 짠, 컵홀더를 내서 쓰는데 여기가 지저분하고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닫아라.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흔들리는 것도 더 방지도 할 수 있겠고, 네,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네, 계기판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창은 모니터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모니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운전대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과 버튼들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비클 오디오, 여기는 오디오가 한글 지원이 안 돼요. 이쪽에서 그 센터페시아에는 한글 지원을 했는데,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립 컴퓨터, 또 타이어, 크로노, 네, 지포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비클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세팅에 가면 디스플레이 세팅 이런 것들을 인디비주얼을 스포츠 플러스로 하고, 그리고 셰시는 스포츠로 할 거냐 그냥 노멀로 할 거냐, 스포일러도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인디비주얼에서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 또 라이트, 락킹, 에어 컨디션, 스티어링 휠 볼륨,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라이트에 가보면 익스테리어 라이트를 몇 초 만에 끌 거냐, 하이빔 어시스트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메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립에는 트립 1, 2, 3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은 조금 출발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야 공기압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크로노는 이제 이거랑 저거랑 같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요. 딱 스타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2초 10 이렇게 나옵니다. 리셋하고 스타트, 라운드 1, 라운드 2, 네, 라운드도 선택할 수가 있고, 스탑, 리셋, 스타트, 컨티뉴어스도 할 수도 있고, 계속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포스. 네, G포스는 이제 주행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달렸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한번 더 눌러보면 지금까지 이제 최대 G포스 횡지가 왼쪽으로 1.66G까지 갔었던 적이 있네요. 네. 리셋하면 이제 최근 기록으로 바뀌는 거죠.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에 두고요.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런치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둔 다음에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요. 오른발로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정신이 하나도 아찔하네.